자, 우리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그런데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항상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식 좀 많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한 해 다 가고 있죠? 올해 그래도 괜찮았죠? 네. 요새 저는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기업들이 내년에 그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되고 금리 환율 이 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보고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갔다 왔고 어제 기업 CEO 과정 하나 갔다 왔고요. 오늘 오전에는 롯데 전 그룹 임원들 대상으로 녹화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기업들이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거든요. 여러분도 내년 계획 지금 세우실 때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에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성장하는데요. 늘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단기 사이클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니까 가격 소비 줄이고 기업이 투자 줄이고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가 이렇게 많이 나빠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이 이건데 수요는 이만큼 수요가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각 정부가 가감한 재정정책, 국채 발행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금리 내려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까지 세계 경제가 꾸준히 회복됐는데 2020년 코로나 오니까 또 소비 투자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근데 또 정부가 돈을 썼죠. 중앙은행이 또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정말 빨리 회복됐어요. 여러분 2020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8%,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6% 넘게 성장합니다. 얼마나 급격한 회복입니까?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IMF가 앞으로 세계 성장률이 과거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다. 앞으로 5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많이 들어버렸어요. 물론 최근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많이 들어버렸죠. 한마디로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예요. 97년 외환위기가 왜 왔습니까? 86년, 88년 3조 원으로 우리 경제 정말 좋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매일 낙관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90년대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외환위기를 겪은 거예요.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는 등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죠. 근데 세계가 우리가 구조조정 잘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 정부 부채 6%. 우리 정부 정말 건실했습니다. 그래서 약 170조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세계가 구조조정 잘했다고 평가를 했죠. 근데 기업 부채가 어떻습니까? 외환위기 전보다 높아졌고요. 가계부채가 50%, 한때 100% 근접했습니다. 조금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G20 평균하고 비교하면 우리 기업 부채 높죠. 가계부채 G20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과거처럼 우리 기업이 투자할 수가 없고요.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은행에서 돈 빌렸으니까 매달 이자 갚고 가끔 원금 갚아야 되죠. 소비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우리 기업이 투자할 수 없고 가계가 과거처럼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은 이거예요. 우리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정부가 쓸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15만 원씩 받으셔가지고 잘 쓰셨죠. 네,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 쓸 거예요. 네, 그런데 돈을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생산성이 낮은 곳에 쓰면 경제도 못 살리고 일본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2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으로 정부가 돈 쓰니까요.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감시는 해야 된다. 어떻든 우리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세계에서 제일 높다. 우리가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제 부채가 많지 않으니까요. 세계 경제가 빨리 성장했어요. 1년 단위로 이 기울기가 GDP가 3.7%씩 늘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는 기업 부채가 많고 어떤 나라는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과거처럼 투자 소비가 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성장 기울기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앞으로 5년 전망하면서 세계 평균 성장률이 과거에는 3.7% 성장했는데 이제 3%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어느 정도 조정될 때까지 저는 한 5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됐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과거보다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트럼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모자에 써졌죠. 마가. 미국을 다시 이대하게. 왜 이대하게 하자고 그럽니까? 네이달리오가 재고의 지수를 그려놨는데요. 미국이 절대적으로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죠. 중국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마가라는 거는 중국을 죽여버리고 미국이 다시 올라가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또 관세예요. 트럼프 자신도 사랑 믿음 다음으로 자기는 관세를 좋아한다. 트럼프가 왜 관세를 부과하죠? 미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어요. 근데 여기다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세 인하하죠. 그럼 세금을 어디서 걷어야 되겠어요? 전 세계에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요. 컨센서스라는 건 뭐냐면은 블룸버그가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값을 제시한 거예요. 가장 최근치입니다. 11월 3일 날 조사한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 지난 2년 동안 좋았었는데요. 앞으로 2년은 능력보다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된다. 그래서 연방 기금금리 계속 내년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경제는 조금 성장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물론 그 연말 기준입니다만 유로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올해 4.8, 내년에 4.3 전망했는데요. 중국 경제도 이제 고성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4 내지 5% 성장할 텐데요. 근데 4 내지 5% 성장이 무슨 의미냐면 세계 평균 성장률이 3%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성장률이 낮아지만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세계 GDP에서 중국 비중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미국 비중은 축소되고요.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엔화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환율 보면 어떻습니까? 올 연말, 내년 말로 갈수록 달러 가치만 떨어지고 유로, 위안, 엔 다 강세라는 겁니다. 나중에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신흥국 브라질,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인데요.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자주 들었어요. 제가 58년 개띠인데 저처럼 나이 들면 축소사에 좀 줄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 가봤는데 인구 정말 젊어요. 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면서요. 계속 6%, 7% 성장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작년에 보니까 해외 주식 투자 중 68%가 미국 주식입니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해주면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좀 많은데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들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면은 달러 가치가 언제든지 급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깨를 내는 게 뭐죠? 스테이블 코인이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초자산이 뭐가 되겠어요? 미국 국채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게 세계 유통이 되겠어요?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아마 미국 국채 기준으로 발행해야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달러가 조금 더 버틸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2000년에 71%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 2분기 보니까 56%. 특히 최근에 많이 줄었죠. 러시아가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사용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어떻습니까? 미국 눈에 벗어나면 달러 사용 못하구나. 그래서 전 세계가 달러 보유 비중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특히 중국이 최근에 미 국채를 팔고 계속 금을 사고 있어요. 자,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국에 가입하죠.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얼마나 상품 싸게 공급했습니까? 저도 가끔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지고요. 중국산 사서 써봅니다. 얼마나 가격 쌉니까? 질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지난 5월에 미국 갔는데요. 월마트 몇 군데 가봤더니 진열된 상품의 거의 절반이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공급해 줬고요. 이때까지는 미국 수출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중국이 고마운 존재입니다. 월마트에 상품 싸게 공급해줘 이렇게 국채 사주니까 금리가 안정되니까 집값 주가가 올랐다. 물론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서 돈 벌어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왜 둘이 싸웁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레이달리오 제국지수 봤던 것처럼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역전쟁하고 있고 지금 기술전쟁하고 있고 잘못되면 금융전쟁 또 잘못되면 무력전쟁까지 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이게 금융전쟁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달러는 기축통화를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고 있죠. 중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약 20센트 비용 들여가지고 100달러 종이돈을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들한테 옷도 사고 신발도 사갔더라는 거죠. 저 종이돈 찍어내가지고 무기 생산해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기축통화예요. 중국의 꿈이 위안화 기축통화입니다. 물론 달성 어려울 겁니다. 근데 덩사오핑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 파리도 들어온다. 우리가 의사결정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손익을 따져보죠. 중국이 미 국채 계속 팔아보면서 손익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시진핑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국채 팔아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금리 폭등, 달러 가치 폭락, 미국 자산 가격 폭락. 중국이 미국을 한번 흔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엄청난 손실을 봐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중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그런데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항상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른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때는 물론 우리 3조 호황이었었고요. 이때는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됐습니다. 이때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하면서 우리 중국 때문에 수출되고 미국 주가도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여러분 미국 주가가 한번 떨어지면요.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에요. 저는 지금 미국 주가가 그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예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이나 되죠.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는 S&P 500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코스피가 S&P 500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달러 인덱스 계속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S&P 500보다 더 많이 오른다. S&P 500보다는 중국 등 신흥시장 주가가 더 많이 오른다. 그래서 미국 비중 68%는 지나치게 높다. 미국 비중 상대적으로 줄이고 우리 코스피를 사든지 이머징 마켓 주식을 사셔야 된다. 지속적으로 작년 말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까 데이터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 한 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5년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 주식 중에서 좋은 종목은 뭐 차별화돼가지고 올라가겠죠. 근데 전체적인 지수는 우리 코스피가 이번에 가치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받고 나서 또 올라갈 때 S&P 500보다는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식 좀 많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이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어요. 어르신들은 80%가 넘습니다.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저 같은 거 베이비 세대들이 참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하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 못했으니까 자녀들한테 교육 투자하고 부모님 모시느라고 자기 노후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유동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요. 자,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은행 예금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 투자 늘리고 주식 투자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제가 목표한 만큼 지금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주는 앞으로 성장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좀 좋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넣어뒀고요. 여기다 화학을 지금 넣을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일단은 안 넣는데 늙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화 대응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 주가 지수가 오르는데 상승률은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춰야 된다. 남은 거 2달 저는 정말 여러분의 자산을 정말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현금 비중 좀 늘렸다가 새로운 국면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